중국과 그 늪에서 사망 직전에 있다. 근데 결코 우리 여기에 모이신 문명의 세례를 받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개헌을 한다고 그러죠.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접속시킨 그 문명과의 합류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저 부단히 권력과 폐악질로 우리의 문명적 실존을 반문명적 야만의 늪에 끌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 심포지엄을 만들었고 우리 이주영 교수와 공동작업으로 해서 10장의 컨텐츠를 만들었고 최근의 우한 코로나 부분들 빠져 있습니다. 그거까지 보충을 해서 또 우한 코로나 이후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가 벌이고 있는 바이러스 세계대전의 이후의 정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4대라고 했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을 4대주의라고 규정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주 101년 전 우리 선각자들이 식민지 강점 시기에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독립임을 선언하노라 한 이후에 부단히 현대 문명의 가장 실존적인 조건인 국가의 독립과 각 개인의 자유, 진실 존중, 그 문명을 세례를 못 받았나 봐요. 지금 686 세력들은. 근데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며 망가뜨릴수록 죽는 것은 망상에 찬 그들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게 시진핑의 중국몽은 지금도 잠꼬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한나라입니까? 당나라입니까? 송나라입니까? 명나라입니까? 문명이 아님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G2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만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참 우리 복장 트시게 여러분들 사회학적으로 문명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문명을 같이 하는 내용이 사회학적으로는 가족이고 정치학적으로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다바리 중에 가장 경멸스러운 피위임자입니다. 내 권리를 위임했는데 지금 나라를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 추미애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주영 교수가 자기 많이 했는데 왜 친중 사대주의냐? 실체와 배경. 지금 1980년대, 90년대 소위 민주화에 편성해서 혹은 민주화의 휘장에 숨어서 대한민국을 또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우파 세력의 분열의 결과를 어부지리를 이용해서 권력까지 잡아서 체제를 탄핵하고 현대 문명의 업적까지를 다 파괴하고 박원순이 말대로 중국이라는 적토마에 똥딱지에 붙은 파리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든 게 이 세력들의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협조 관계에 있을 때 짭짭이 잘 맞을 때
우리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머리를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 경제는 중국에서, 안보는 미국에서 하는 얼빠진 소리를 아직도 조선일보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신문을 보면은 트럼프를 조롱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그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 5일 사이에 여러분들 한 일주일 됐네요. 트럼프가 미국은 중국의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9.11 테러, 진주만 공격 이상의 공격을 받았다. 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제 발표했죠. WHO 에티오피아 WHO 사무총장한테 보내는 트윗 14개 항목의 아주 긴 트윗을 사실은 중국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전날 트럼프의 오르판이나 다름없고 산업물자와 군수물자를 다 담당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는 중국이 바이러스 재앙의 씨앗을 세계에 퍼뜨렸다. 그 다음에 그제는 이 상무부가 우리가 지금 우리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은 첨단 기술 5G 혹은 AI 시대의 중국 제조 2025의 선두에 있는 화웨이를 9월 말까지 문을 닫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는 세계에서 원천 기술로 만들어진 화웨이 공장의 제조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끊도록 만들겠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씨의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상무부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어제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조선일보 봤을 겁니다. 뉴욕 정시에서 외국 기업은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정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미국 정시에서 상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상장된 것까지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에 안 맞추면은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화웨이를 문 닫게 하고 그 다음에 뉴욕 정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뉴욕 한 개만 아니라 홍콩 정시, 런던 정시까지도 같이 협조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중국은 시진핑은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끊어지면은, 그리고 군사적인 거는 여러분들 신인균 국방TV를 보면 다 알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는 해남도라고 하는데 이 공군 비행기가 해남도 상공을 가도 제밍을 해서 시리아제, 소련제 레이더가 못 찾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본론 그까지 그 영공을 날라갔고, 배는 이 말하는 영해 경계선을 따라서 올라와서 우리 평택항까지 왔습니다. 상해까지 왔어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미중 전쟁의 그 스케일과 내용은 자명하게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걸 했고, 이게 이제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와 이게 과연 문정권이 북한에만 의존하는가? 아닌 것 같아요. 1915년, 16년 이후부터 시진핑이 1대1로 중국몽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소위 말하자면 자치민주화 세력이고, 실제로는 자주 자유주의 세력들인, 전체주의 세력들인 이 사람들은 평화 이데올로기 이러면서 반미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뒷배에 붙어서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렇게 시도한 정부들. 즉 지금은 종북은 그냥 명분이고 실제는 중국에서 꿀 빨아먹는다는 종중이 더 실질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중국의 지원이 있었고,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때 뭐 이번 선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금 저기 사모펀드 조국 민정수석이 중국에서 MOU 하나 흔들고 돈 모아서 돈 어디 갔는지 모르죠. 수사 안 하고 있죠. 즉 중국이 한국 이상으로 이미 한 15년 전부터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 미국의 정계, 미국의 학교기관, 미국의 중요한 언론기관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서 거의 매수됐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조진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들한테 1조 2천억 투자한 거, 미국의 부통령의 아들한테 1조 2천억을 교체를 해준 거고, 하버드 교수한테 돈 준 거, 미국 대학에 7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시진핑은 미국을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1도련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남쪽까지 세력화해서 여기에 지선 라인, 그 다음에 필리핀 땅에 있는 비행장 만들기 1대1로 하면서 부채 함정 만들어가지고 자원 가져가고 주권 강탈하고 하는 걸 했는데, 한 5, 6년 동안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힘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 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부 문명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 우한 코로나 사태는 얼마나 반문명적인가 야만적인가가 드러났고, 이거는 중국을 제압하고 봉쇄하고 중국을 체제 변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예상했던 3, 4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빠르고, 그 다음에 아주 파괴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구도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이런저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남쪽은 남북한에는 지금 뭐 정원이가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여정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메인 게임은 중국과 미국의 문명, 가치,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간을 두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전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가장 급하게 된 것은 우리 문정권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가장 위크한, 가장 약한 고리는 평양입니다. 평양이 정리가 되면 아마 우리 문 정권도 180석, 200석 해도 소용없을 그런 대변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저는 전문가로서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동아시아가 우리가 유사전체주의라고 해서 우리 정경에서도 채택을 했는데, 왜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잘못 읽고 말하자면은 민주화에 편승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속여놓고, 드러난 3년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들은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상식을 가진 문명인도 아니고 그저 무리지어서 이익을 취하는 부패 공동체고, 이 부패 공동체의 숙주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끝날 때 됐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미중 문명 전쟁,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는 돼야 됩니다. 이 북한 비핵화, 여기에
달려있는 서버서태에 불과해요. 이중적인 서버서태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과 문재인의 운명인데 우리는 그 늪에 빠지면 안 되겠죠.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문장 하나만 이거 한번 읽고 한번 잔잔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큰 시련과 시련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냉전까지는 문명의 최전선, 즉 자유민주 문명의 최전선에 있었는데, 만약에 미중전쟁과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인 변경, 현상이 변경이 된다면 우리는 중국 인민의 해방까지를 책임져야 될 동아시아 자유화의 물결이 될 수 있는 적지만 분명한 사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소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대한민국은 결코 분단을 이유로 잠정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영국을 임시정부로 하고, 정부가 정부지 어떻게 국가입니까? 48년 리퍼블릭이 국가 아닙니까? 48년. 그때 잉태됐다고 해서 생일 밥 차릴 수가 없죠. 유산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잠정국가로 취급될 수 없는, 국민이 주권자 가지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활동하는 현대문명국가를 지금까지 갖고 왔다. 우리는 6.25 전쟁 냉전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체주의 반문명 블록의 침략과 체제 전복에 결연하게 대항했고,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최전선을 자임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민주주의 본산인 미국과 프랑스의 상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험결 있는 민주국가, 후퇴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피해의 골짜기를 지나고 땅을 쏟아 강을 만들어 번영의 바다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지금 한껏 자부심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은 타락으로 변했고 국가는 위기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놓여들었다. 자유대한민국이 촛불혁명의 타도 대상이 되어버렸고, 대한민국은 그 뿌리와 근간이 이미 훼손되었다. 법률이 법법을 마비시키고, 공수처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의 현대문명 민주공화국의 국채마저 다 마비시켰습니다. 부작동,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달 되면 그게 되죠. 법률이 헌법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을 보셨죠?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셨죠? 대법원의 모습을 보였죠? 사기꾼들의 압력에 대법관이 영합하고 불복해서 국가이익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주의적 폭정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집권한 주사 종북 세력의 주축인 문재인 정권은 안으로 초헌법적 유사전체주의적 국정을 이끌고 밖으로 신사대주의 종북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 전망의 길을 서야 되겠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행해화시켜서 북한 비핵화, 반중 패권전쟁을 둘러싼 국제인체의 선두에서 종북 및 종북정책으로 신전체주의 연대, 전체주의 3종 세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자유문명의 대오에서 이탈하여 비자유 반문명 블록과 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민주화 진보라는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는 진실의 가치전쟁을 수행할 역사적 존재적 관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문재인 집권 3년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기만과 선동, 업무와 홍위병식 대중동원, 불법과 모렴 지한 방식의
폭정에 탐지겠다. 그들은 가치 공동체의 영예가 아니라 부패 공동체로 탐욕을 한 것 채웠다. 조국 사태 윤모 의원 잘 아시죠? 이것은 북한의 사교 전체주의, 시진핑 디지털 전체주의를 닮은 것이다. 이미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데자뷰입니다. 자유, 진실, 정의의 문명과 노예 기반 폭정의 반문명의 승패는 정해져 있다. 우리가 비록 거짓 세력의 기반과 폭정으로 질식지경에 처했지만 결코 여기서 굴복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주권자 국민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거짓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첫째, 70년 이상 우리가 가꾸고 지속한 자유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거짓 부패 공동체의 공작 특치와 폭정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시련이지만 물리칠 수 있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전체주의는 미국을 위시한 문명의 영토로부터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 586 세력은 문명의 나오자와 문명을 같이 할 것이다. 중국의 늪에 빠져서 같이 죽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자유대한민국의 수복에 이어질 노예국가 북한의 해방은 중국 인민 해방을 위한 심리폭탄이자 체제 자유화의 물결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대국 시민은 동아시아 문명의 자존심을 위해서, 동아시아 문명의 현대 문명의 합류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지금까지의 문명적 구조와 유산 지키고 수복하고 확산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이 만든 종중의 늪에 결코 빠질 수 없고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발제를 통해서 종중 정책의 실패, 그러나 180석을 앞세운 그것도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갖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박상호 대표님 토론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앞에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성환 교수님께서는 안미경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인적 교류도 했는데 지금 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아직도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굉장히 착각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고, 전 세계가 출혈을 감수를 하면서 중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게임인데, 저는 오늘 중국도 도대체 어떤 나라냐, 중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이제 국가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실체가 뭐냐? 중국의 실체는 중국 굉장히 자본주의로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서 우리 과거 돈 벌러 많이 갔습니다. 대리업부터 가발이나 무슨 피업 공장도 많이 갔는데, 이 중국은 어떤 나라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클렙토크라시입니다. 클렙토크라시는 도둑놈의 정치라는 얘기입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그런 정치입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우왕좌왕을 계기로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중국은 도저히 상종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클렙토크라시를 중국말로는 쥴구이라고 합니다. 타이완이나 홍콩 언론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쥴구입니다. 권귀. 끼리끼리 다 해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관이대, 홍이대, 부이대라는 말 다 쓰는데 결국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관에 높은 관료들의 자제들이 곧
공산당 빨갱이를 자제하고 그들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역시 부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이대나 관이대나 홍이대나 같은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부자들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 아니면 잡아놓는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쭉 5명의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게 네 번째 마윈일 겁니다. 알리바바 마윈이죠. 첫 번째는 마이두의 리엔홍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마이두 하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죠. 그래서 쥐락스라는 말을 복사를 이제 동사로도 쓰듯이 네 마이두로만 하면 오늘 검색해봤냐라는 동사로도 쓸 정도로 포털 사이트의 최선두주자입니다. 이 친구 여기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지금 다 실종됐거나 아니면 CEO에서 물러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이두의 리에농 같은 사람은 이제 장점인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이파 장점인파가 뒷배인데 시진핑에 대한 댓글을 제때 지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역시 이제 바이두가 큰 이유가 결국 구글을 시장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바이두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건데 봐줬는데 그냥 저 시진핑한테 잘못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류추안즈라는 사람입니다. 레노버라고 전자 매장 가는 PC 보셨을 겁니다. 예시안이라고 하는데 레노버 CEO 이 친구도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텐센트의 마화통이라는 친구입니다. 텐센트 하면 게임으로 유명하죠. 이 친구도 이제 시진핑한테 찍혀가지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탄압을 어떻게 받느냐면 게임이 청소년한테 해롭다 해가지고 게임 단속을 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그래서 결국 이 친구도 밉보여서 한때 예난에 가가지고 인민복입부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형님께. 그리고 그거를 만회를 하기 위해서 학습 강국이라고 학습의 습이 시진핑의 습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어록 앱을 휴대폰에 까는 그 앱을 개발해서 시진핑한테 겨우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맨 마지막 5번째는 안방하면 보험으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우시아오입니다. 지금 2년 전에 18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직무상 배임죄인가 뭐 그렇게 제명으로 되는데 그냥 중국 공산당은 걸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뒤끝이 굉장히 안 좋은 CEO들인데 마화탕은 정영욱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나타날 건지 어떤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월다에는 이제 부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배는 뉴욕타임즈에 몇 년 전에 났었던 건데 이것도 중국 당국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 기사가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습니다. 다 올라드립니다. 후진타오, 원자와오, 장자는 리황, 우방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후진타오 아들은 후하이펑이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홍월다의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싱화홀딩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같은데 스캐닝하는 기구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바오는 아들이 원인송이라는 친구인데 위성통신회사 CEO입니다. 그리고 짱베이리가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보석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원자바오 하면은 굉장히 청백리로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했죠. 잠바를 10년 동안 입고 운동화를 맨날 똑같은 운동화 신고 다닌다 해가지고 굉장히 평민 총리, 서민 같은 총리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알짜배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자바오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씨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원자바오는 또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책도 많이 읽는 것 같아가지고 고사성어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억력이 되게 좋습니다. 자기 컴퓨터라고 잘난 척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원자바오는 굉장히 문과 체질입니다. 굉장히 뭐 고사성어나 이런 걸 제때제때 써먹을 걸 항상 기억을 하고 다닙니다. 또 원자바오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스촨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원자바오 가는 데만 구조가 됩니다. 다 미리 짜맞춘 겁니다. 이건 한국 119도 가고 일본 119도 가고 하는데 일본 119 간 데에서는 구조자가 나왔습니다. 그 미리 다 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119 가는 데는 서울에서 취재팀이 왔어요. 119 취재를 해야 되겠다. 거기 구조 생존자 나오면 큰 뉴스 된다. 저는 그랬더니 절대 가지 말고 그거 절대 안 나온다. 지금 한국 가줄 시기간이다.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이는 굉장히 가장 센 게 지금 장점입니다. 지금 시진핑도 이제 장점이라고 최후의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장점이는 사실 24년 동안 집권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푸신타오 시기에도 사실 섭정 비슷하게 20몇 년 동안 했으니까 상하이빵의 세력이 굉장히 굉장합니다. 그 아들이 장맨헌인데 상하이 연합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조인트 벤처 했고 굉장히 돈 많은 친구입니다. 장점인하고 장맨헌은 가장 유명한 게 간이식 수술입니다.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무지 장수랍니다. 90세가 보통 100세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동차 엔진오일 가는 것처럼 간이나 심장이나 좀 너덜너덜하다 하면 빠른 궁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 장기도 바꿉니다. 장면허는 심장 이식 수술을 몇 번 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면허의 아들이 그 옆에 엘빈 장이라고 있는데 중국 이름은 장저천입니다. 손자인데 손자도 역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 캐피털이라는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이 캐피털은 조 바이든이 월급 받은 데입니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하고 연관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 커넥션이 바로 이제 장점인 손자하고 바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펑은 천안문 사태 때 동시아홉경과 함께 강경 진압을 지시한 사람인데 상역댐 만든 사람이죠. 근데 상역댐 건설 주충공식에 쏙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질까 봐 만고의 죄인들 같아가지고 쏙 빠졌습니다. 리펑 가족들은 수력발전, 리펑의 전공이 수력발전입니다. 하이드롤릭 엔지니어링인데, 리펑 가족은 전력회사, 그 딸이 리샤올린인데 전력회사 CEO입니다. 아들인 리샤오펑도 마찬가지고 파워 컴퍼니를 우방루업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회인인가 역시 큰 부자고
원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돈의 팔촌에 이게 패밀리트리가 부패 사슬이 대단합니다. 형은 쓰레기 제처리 저희 발전 회사를 가지고 있고 사돈의 팔촌 가지고 패밀리트리가 굉장합니다. 왕제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륙의 최고 거부라고 하는데 보통 지구 거부하면 미카싱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기도 많이 합니다. 통계마다 틀리는데 알리바바 마윈이 최고 부자라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이 최고 부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다 그룹의 회장이죠. 완다는 대도시마다 완다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큰 건물 쇼핑몰이 있고 이 사람이 미국 할리우드에서 투자한 사람입니다. AMC라고 영화 체인에 투자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재산도 다 이게 중국 원로들 가족들이 다 투자를 해가지고 찢어먹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월 13일 이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지금 파산했습니다. 왜 파산했냐면 2012년에 27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영화 체인을 인수했는데 우한 폐렴으로 영화 산업이 다 망했습니다. 오죽하면 뮬란이 글로벌 박스오피스가 몇백 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폭스콘과 TSMC나 화웨이 결국은 상승되니까 이 폭스콘 회장 권타임입니다. 왼쪽 화면은 관음장을 강화에다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대륙에 상당히 연고를 가지고 있어요. 관음장은 중국의 산소상의 연고입니다. 거기서 이제 직접 금박한 관음장을 모시고 대만 가지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 관음장이나 마조를 굉장히 신봉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위스콘신주 갈 겸 트럼프 만나러 갈 때 사진입니다. 마조상을 가지고 야구 모자에다 청천백에 붙여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시진핑하고 굉장히 친하고 시진핑이 후젠성 성장했을 때보다 잘 보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대륙의 스테이크 굉장히 큰데 지금 인도로 많이 공장을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뉴스 보면 폭스콘 대륙 공장들이 지금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업무 재개를 했는데 결국 이제 생산 라인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TSMC죠. TSMC의 장충모라는 사람입니다. 반도체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TSMC가 아리조나에 이제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삼성하고도 경쟁 업체인데 TSMC가 미국으로 감으로써 이제 삼성과 격차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화웨이는 부랴부랴 이제 중국의 SMIC라는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 업체는 14나노 밖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5나노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화웨이의 선전 캠퍼스입니다. 선전 캠퍼스 헤드쿼터가 선전에 있는데 오른쪽 위의 사진은 블랙스완입니다. 정신교육용 직원 정신교육용으로 블랙스완을 키웁니다. 길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의미에서 블랙스완을 키우고 있는데 화웨이는 뭐 이번에 몰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금 중국이 아주 박살을 나고 있는데 근데 경자년 120년 전 경자년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했을 때
에는 8개국이었지만 지금 80개국도 아니고 120개국이 이제 중국을 공격하고 있고 중국이 파산할 정도로 이제 따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조성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WTO가 마지막 정상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WTO뿐만 아니라 유엔조차도 이제 재개적으로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한국도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빨리 손을 떼야 됩니다. 진짜 말 안 들으면 다 잡아놓고 삼성 우리 기업 굉장히 못 살게 굴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정당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북경파원 신우신 분께 저희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가장 생생한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권귀 국가, 권기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권기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충근 대표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15분.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뭐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안 해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중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이 지금 뭐 발표하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하신 우리 박상무 선생께서 중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국제 정치의 그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세, 큰 흐름이죠. 그 대세를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이론적으로 자기 힘이 세계의 50%가 되면은 그 나라는 대세를 거역해도 됩니다. 왜? 자기가 세계의 반이니까. 그런데 강대국일자 하더라도 자기 힘이 세계의 50%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대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세를 여러 가지 점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 한 20-30년 동안 세계의 대세가 세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꺾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딜러들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장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져야 되고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소련이 망한 다음에 미국이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세계화의 시대라고 그랬고 그 세계화의 시대에 미국은 이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드디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시대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의 시대에 가장 덕을 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화의 시대 때 이제 드디어 세계 2등으로 올라갔죠. 세계 2등으로 올라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중국 같은 나라도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비록 공산주의 독재를 하지만은 그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지라도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 비슷한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세계는 괜찮아져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미국 사람들이 지난 한 30년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생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항을 했죠. 그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세계화가 더 좋아. 아니야, 국가 위주로 돼야 되지. 지금 이 국제정치의 싸움은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영어로는 MAGA라고 그럽니다. 마가라고 그러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심주의 거기랑 싸우는 것이 바로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그런데 MAGA 미국을 위대하게는 지금 세계화에서 탈피하고 국가를 더 중시함으로써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은 세계화를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세계로 더 나가는 겁니다. 이 두 주류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기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데 2008년에 미국의 그 레만 브로더스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 거의 100%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쓴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이었습니다. 이 군사 전략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 2008년 무렵부터 미국과 중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글도 많이 쓰고 강연도 뭐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30년 후에 2008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그러니까 한 40년 무렵에 물어봤어요.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느 나라가 세계 1등이 되겠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 1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그렇지 않다고 미국이 그때도 1등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은 왜 미국이 1등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2008년 상황 보니까 미국이 내일모레 붕괴될 것 같은데 라는 그 반문이 나와 있는데 미국이 2040년에도 1등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지지도 않은 채로 평화롭게 자기의 1등의 지위를 2등한테 양보하는 그런 전략 문화를 가지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평화적으로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화적으로 양보, 중국이 2등이든 일본이 2등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2등이든 2등이 도전자가 되는데 미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끝내주는 지위를 2등한테 전쟁에 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보하지 않는 나라다.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어떤 최대 강국, 어떤 패권국도 도전자한테 자신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2차 대전, 1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뭐 이런 대규모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전부 세계 패권을 놓고 1등하고 2등이 싸운 겁니다. 하물며 미국 같은 미국은 전쟁을 무지하게 잘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 그때 미국은 아주 허약한 나라입니다. 인구 300만짜리 아주 약소국인데 독립을 할 때 세계 최강인 영국하고 싸워서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끝내주는 수단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한테 평화적으로 자리를 뺏길 것이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믿었습니다. 저는 2008년 무렵에 미국은 2040년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그때까지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이 정말로 돈도 많고 군사력으로 더 세게 됐을 때 그때 싸우지 않을 것이다. 미리 미국이 확실하게 이길 때 그때 싸울 것이다. 그때 중국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붕괴시키는 것은 소련을 붕괴시킨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미국하고 따로 존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엮여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세계 2위로 된 것은 미국이 사실은 길러준 겁니다. 미국하고 엮여져가지고 세계 2위가 됐는데 바로 미국이 그 엮임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뭘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요새 미국 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 디커플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세계 공급망, 미국은 소비자, 중국은 생산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그 구조에서 중국을 빼버리겠다. 이제 물건을 미국에서 만들거나 또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만들거나 중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만들거나 중국을 이제 거기서 떼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망해지는 겁니다. 왜? 덤볐거든요. 아직 크기 전에 미국한테 덤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서로 돈 열심히 벌고 싸움하지 말고 잘 살자라는 세월을 만들었는데 중국이 내가 1등 되고 싶어 그러면서 미국한테 대들었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싸움, 이 싸움이 그래도 설마 싸우겠냐? 화해하고 타협하고 그러지 않겠어? 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저것이 정말 우리를 죽이겠다고 느낄 수도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이제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전자를 무참하게 작사를 내가지고 자기 혼자 1등으로 남으려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대세를 약한 나라가 대세 건드리면은 세월이 바뀌었을 때 그 약한 나라는 죽습니다. 그게 바로 고종 때 그랬습니다. 고종 때. 고종 때 말이죠. 지금 거꾸로 120년 전 얘기를 하면은 그때 세상에서 이거 골치 아파 이런 문제야. 이게 힘이 무럭무럭 크는데 얘 때문에 앞으로 세계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 라고 생각되던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세계의 주류, 시끄럽진 않지만 세계의 주류가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고종은 이 러시아가 나를 살려줄 것 같아. 자기 정권을 살려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러시아한테 붙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한테 붙으면은 영국이나 미국이 보기에, 특히 영국이 보기에 이 힘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가버리겠네. 한반도는 지도를 보면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 스프링보드입니다. 탁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가 러시아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죽어도 안 되지. 라고 영국이 생각했고, 또 영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러시아의 세력이 태평양으로 나오면 태평양 바다는 우리 거가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일본의 외교 정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1등하고 붙어 있는답니다. 어느 경우하고도 1등하고 붙어 있는다. 근데 영국이 1등 아닙니까? 미국이 그때 세력이고. 그래서 글로 붙은 겁니다. 그러고서 조금 고생을 한 거예요. 러시아랑 전쟁을 했으니까. 그 고생을 했던 대가로, 물론 그 고생을 할 때, 러시아를 깰 때 일본의 군함은 절반은 영국제고 절반은 미국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깼고 아시아 챔피언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조선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운명도 비슷합니다.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힘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가 선량하고 착하면은 얻어 터지지는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그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 법률이 확보된 데서는 힘이 없으면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국제정치에서는 착하게 살면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습니다. 또 바보 취급받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국제정치는 왜 그러냐? 동네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냉혹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정교한 학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대세를 거슬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안이 우리 힘을 무지하게 늘리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지 자기 힘 늘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죠. 심지어는 북한도 자기 힘을 늘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다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동맹국을 얻으면 됩니다. 자기 힘을 세게 하고 좋은 동맹을 얻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자기 힘을 늘리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봤자 인구 7천만, 8천만인데 그거 가지고서 이 넓이에, 이 땅의 넓이에, 이 인구에 우리가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교에 지금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랑 동맹관계에 있는,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정말 그 외교의 신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정말 힘들게 만들어놓은 안전약치입니다. 그거가 있는데, 동맹.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동맹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일부 사람 중에서 동맹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원칙 말하겠습니다. 철칙. 모든 동맹, 우리보다 힘센 나라랑 동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힘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동맹국은 반드시 먼 곳에 있는 나라여야 한다. 먼 곳에 있는 나라만이 동맹이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작은 나라랑 동맹을 맺을 때 그 나라 땅이 지거로 착각합니다. 강대국에 있어서 강대국이 약한 나라랑 동맹을 맺는 이유는 땅을 빌리기 위해서, 기지를 빌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지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의 경우 일본이 너무 무서워서 중국의 힘을 빌렸다, 중국과 동맹을 맺었다.
그 중국 군대를 여기 데리고 왔다. 중국 군대는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이 땅이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역으로 일본이 너무 무서워서 중국 군대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무서워서 일본 군대를 불러왔다.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왜? 이건 내가 점령했는데. 그래서 철칙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을 때 이 땅을 자기 나라 땅으로 착각할 수 있는 나라, 문자를 쓰자면은 테리토리얼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동맹을 맺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세계에서 몇 대 강국 중에서 이 땅의 땅덩어리에 대해서 이익이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철칙 1에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철칙, 동맹국은 가급적, 꼭 그렇진 않아도 돼요. 가급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생각이 같은 나라를 맺는 것이 좋다. 국제정치는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생각이 틀리는 나라랑도 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익만 같으면. 미국이 독일이라는 골치 아픈 나라랑 싸우려고 소련하고 생각이 다른데 소련하고 동맹한 적 있죠. 국제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철칙으로 생각이 같은 나라면 좋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주변에 있는 강대국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미국,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입니다. 세 번째 철칙. 세 번째 철칙은 더욱 노골적인데 싸워서 누가 이길까를 잘 봐야 됩니다. 이기는 나라 편에 붙어라가 이제 세 번째 철칙입니다. 이기는 나라 편에 붙어라. 지금 발표하신 두 분하고 토론하신 한 분 선생님이 미국이 이기는 것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하다고 그랬는데 불을 보듯 뻔하죠. 그 논리가 토톨로지가 되겠지만은 중원 부원이 되겠지만은 미국은 이길 수 있을 때 일을 끝내버릴 겁니다. 이길 수 있을 때 전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동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도 다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패권 시대가 이제 옵니다. 어떤 학자는 미국이 이제 혼자 1등이 되면은 아시아에서 손을 띨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덤빌 나라가 없으니까. 미국한테 맞먹는 나라가 많을 때 미국은 동맹을 사용합니다. 소련이라는 무지막지한 나라가 있을 때 한 번 돌아는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은 한국에서 가려고 그랬습니다.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가고 있는 이유가 가려고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당분간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번역한 그 미국 학자 책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중국이 이제 막 커지고 있는데 어느 날 중국이 미국한테 도무지 상대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한국에서 떠날 것이다. 왜? 이제 도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친절하게도 한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국이 미국한테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너한테는 강대국 아니겠냐. 근데 우리가 떠났을 때 너는 중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아마도 핵을 가져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 잘못하고 있는 거 중국이 앞으로 30년 후에 미국을 앞선다는 그 잘못. 두 번째, 국제정치에서 착하게 지내면은 얻어 터지지는 않고 살 거다라는 국제정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분들이 현 정부가 뭐 미국이 미워서 중국하고 친해졌는지 뭐 그런 거 잘 우리가 깊이 분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세에 거스르게 될 경우 그리고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대세가 미국이 패권으로 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2등은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2등은. 아시아 1등이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지금 많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근데 바로 우리가 일본한테는 매일 싸우자고 그러고 중국한테는 매일 밀리고 있고 과연 이것이 금명간 다가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성환 교수가 이 제목 아주 참 잘 졌다고 생각합니다. 종중에 늪에 빠지다. 늪에서 빨리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 이어서 우리 최원목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자 두 분이 다 TV가 있으신데요. 요즘 TV 없으면 안 된다고 저도 있습니다. 정교모 TV라고요. 관심 가주시기 바라고요. 제 혼자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중국몽에 대한 비판부터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미래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건설적인 대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나라의 내 정도 마찬가지지만 왜 정이 몽이라는 거에 빠지면 참 참담한 거죠. 국제사회가 어떤데 그거를 어떤 나라를 이렇게 몽이라고까지 하면서 그 나라에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입장에서 취할 바가 아니죠. 이 중국몽이라는 거에 그 뿌리는 우리 두 분이 발제하신 거와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586, 386 운동권 세력이 신주단지처럼 읽고 되풀이했던 그 책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영희 교수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우상과 이성 이런 책들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조차 굉장히 좀 한쪽으로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게 그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인간 개조 실험이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쪽으로만 정의를 하고 모든 이제 어떤 그 중국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전체주의에 대한 동경, 일부까지도 비추는 그런 식의 이제 정의를 내린 거를 그 세대들이 굉장히 아직도 팔로우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중국에 방문해서요. 칭화대에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중국 학생들이 묻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가장 존경하느냐? 그럴 때 덩샤오핑, 그 다음에 마오쩌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교적 수사일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거, 특히 마오쩌둥이 포함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베이징대 연설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여기도 보면은 마오쩌둥 주석 얘기를 하면서 대장정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 조선 청년이 함께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김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운동가는 상당히 존중할 만하죠. 근데 그 중에서 딱 그 양반을 찍으면서 이렇게 어떤 중국 공산당을 상당히 좀 미화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대장정 이런 거를 그걸 이렇게 어떤 상당히 국제적인 학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국몽이라는 것이 상당히 뿌리가 있고 지금 정치권에도 분명히 연결되고 있는 고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역대 정부가 사실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많이 바뀌고 괜찮습니까? 지금 정도 되면은. 그래서 지금 토론하시고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미동맹이 주축인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일본까지 들어가서 이 삼각협력 기조, 삼각협력 외교 기조 이게 주축이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경제정책은 이미 가보지 않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미 시험되고 있고 외교정책도 분명히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중국몽 정책 이게 이제 가보지 않는 길로 분명히 채택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좋고 외교라는 게 어느 단계에 나라가 크면 변화를 겪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상당히 한쪽 논리로 또 과거 지향적인 생각으로 그 방향을 이렇게 추종하다시피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몽에 빠졌다고 볼 수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게 어떤 북한 뭐라 그럽니까? 북한에 대한 우선적인 그 중요성 부여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떤 민족 공조론 사고가 연결되게 되면 이 중국몽이 상당히 그 북한 문제와도 연결돼서 이게 정치화되고 국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연결이 되면서 그 외교가 정말로 이념 외교를 떠나서 완전히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종속 개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피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전통적인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상당히 많은 축적된 자산이 있고 매몰 비용이 많은 그런 축에 대해서는 강경 일본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그 매몰 비용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매몰 비용은 엄청나게 들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사드 관련 산불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조기 입국 차단을 시키지 못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몽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주요 정책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예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뭐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민경우 의원의 또 다른 폭로성 그 회견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뭐 이렇게 코드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Follow the Party라는 게 이진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그거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혹이 정식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 중국의 어떤 공산당원이 쓰는 그 용어 영유엔 진당조우요. 거기에 그 영원이라는 말 빼고 Follow the Party 그 말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 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어떤 암호로 쓰이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들어간 흔적을 일부러 남겼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뭐 그런 측면을 분명히 의혹을 제시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뭐 선거와 연결해서 이 중국몽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그 합리적인 의심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비용을 중국몽의 비용을 단순히 외교 무대가 아니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지불하고 있다 하는 걸 분명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다 중국이 중국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조성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고 사실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어떤 그 나라와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은 것도 그걸 떠나서 상당히 그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교적이지 않은 용어다. 그게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 중국은 원교 근공이 가장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죠. 그래서 먼 나라하고는 친교하고 가까운 나라는 공입니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국 중심의 세계를 지역 세계를 최소한 구축하면서 먼 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먼 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중국 역사가 이미 입증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고 그래서 과연 중국과의 그 중국몽이 운명 공동체가 우리가 희망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EJ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신뢰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그 중화사상 그래서 그 한국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그 지배의 대상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거다. 그래서 어떤 대칭 관계가 아니고 비대칭적인 관계가 수립되면서 운명 공동체라기보다는 지배와 종속 관계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제가 발표드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건 바라지 않건 상관없이 세계 질서를 움직여 갈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책임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탈중국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GVC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대만은 중국으로 안 가고 이제 미국의 그 파운드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세워서 화웨이에 미국이 치는 거에 동참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의도적인
인센티브를 유도한 그 미국의 정책 또는 중국 탈종국 정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도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 인위적인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뭐 4, 5년은 갈 수 있는데 이게 서스테이블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라는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더 벌러너블합니다. 중국보다. 왜냐하면 중국은 나름대로 폐쇄성도 있고 중앙 집중형도 있고 그래서 위기 관리라든지 이걸 좀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상당히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관된 측면을 끊어버릴 경우에 그 피해가 중국에도 상당한 첨단 기술이나 이런 데 가겠지만 미국에도 사실은 더 큰 누적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극단적인 전략은 상당히 미국도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취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중 관계가 정립되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완전히 이겨버리면 우리나라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 나라가 상당히 민주지향적이고 원칙론적이면 상당히 더 좋겠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완전히 지배하지 않고 상당히 그 국제 질서를 이렇게 서로 재편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선택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평가나 감성적인 선호관계에서 평가를 내려야 될 게 아니고 무엇이 이익이냐 하는 관점에서 분명히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리외교, 설린외교, 기존의 그 동맹과 새로운 변화의 어떤 냉철한 판단에 입각한 그 외교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원칙도 중요한데 분명히 그런 계산하에 실리 외교가 하나의 축을 이룬 상태에서 정책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안보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동맹 체제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수립해놓은 동맹 체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일본과 의도적으로 일본 때리기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을 모두 무너뜨린 그런 상황은 분명히 우리 그 신뢰에 해롭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안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안보 이외의 분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GBC 라인이 재편되고 우리나라도 리쇼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재편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도 왔고요. 분명히 실리 관점에서 새로 판단해서 안보와 경제나 또 비안보 분야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고, 그 점을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 나라와 이렇게 연합해서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안보와 비안보적인 측면 분명히 분리하면서 나가겠다. 아니면 분명히 주권 국가로서 선언하고 일관되게 실리적인 측면을 반영하면서 일관되게 정책을 취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한의 실리가 보장되고, 그래야만 중국도 우리나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도 그런 측면을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분명히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이로 지금 방청석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까지 1분 이내에 말씀을 드리면요. 나중에. 저는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발표하신 분들, 보고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플로에서 한 6분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한 3분 정도 하셨고요. 또 3분 정도는 그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다루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일 필요한 것들을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 이지영 교수님이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주 그 장문으로 이렇게 아주 깨알같이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공산주의 세뇌에서 깨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뜨기 시작한 것은 중국을 떠나 한국에 와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매우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제가 살았던 그 중국과 많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그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온갖 수법으로 한국에 침투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유학생회, 공자학원, 각종 중국인 단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것은 중국 유학생회의 소행들입니다. 중국 유학생회 일명 중국 학인학자연합회는 중국 대사관의 통제를 받으며 한국 대학교를 감시하고 중국 공산당의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학술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유학생회, 다른 나라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소위 학생단체에 대해서 교수 모임으로서 문제시하고 계시는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히 그냥 넘어갔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이른바 해외 통일 전선 전략을 갖다가 전개를 합니다. 거기에는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전 중국의 모든 자원이 동원돼요. 즉 군, 관, 정, 당, 민, 학, 그리고 해외의 중국 교포,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직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학생, 전체가 다 동원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만약에 이 중국 공산당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이 상황이 전개되면 바로 그것을 갖다가 견제하고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우리 그 사회에 바로 학계, 언론, 정계, 기업 이 전방위적으로 이른바 통일전선 전략 공작을 갖다가 전개를 합니다. 매우 정교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이것이 이 조사가 안 되어 있고 드러나지가 않은 상황일 뿐이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 다음에 유럽 국가에서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체 자체가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인데 우리는 조사 자체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우리나라 대학도, 저도 대학에 있지만 이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대학 재정, 아주 열악한 대학 재정에 중국 유학생의 이 금전적인, 재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이것은 해외 대학, 미국 대학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중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왔으면 자유의 가치, 중국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사회가 정말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가치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체제가 있어야 한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는 그러한 체제는 없다. 그러한 이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매우 이 무력화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교수들, 지식인 집단의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어떠한 것의 과제가 될 것이냐? 바로 우리의 자유의 가치, 사상과 양심과 학문과 표현과 집회, 우리의 바로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것이 바로 중국이 금전적인 그 지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침해하고자 할 때 단호히 거부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는 우리의 하나의 과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또 들어온 플로어에서 그 질문인데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강연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쩌면 종중의 가장 핵심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종중이고 그 도구로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 1대1로 정책, 코로나의 근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토의하지 못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 알고 계신지, 이를 본받는 적용을 세종학당이 하고 있고 중공 통일전선 구축의 도구가 되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2014년 미국과 캐나다 교수연합회에서 공자학원 폐쇄를 권고한 이후 서구 사회는 점점 중국의 본질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 질문은 박상욱 대표님 어떻게 공자학원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자학원 실태는 이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호주나 미국이나 심지어 북구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사례들이 이제 보도도 되고 있고 실제 노회에서 정치권에서 조사를 하고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우 외신을 통해서 이제 공자학원의 실태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 점 상당히 부끄럽고 그걸 우리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종중 정권이기 때문에 이 늪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자학원의 실태나 그런 재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토론회에서 공론화되는 게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많이 알려서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를 시키는 게 일단은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주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만은 정말 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누구 편에 설 건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 시기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 문정권은 존중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성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한 3년 전에 정확히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분노와 화염을 이야기하다가 김정은을 만나다 제1차 미북 회담을 선언할 때 동시에 중국과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장소와 시기를 발표하는 날에 미국은 무역 관세가 불침됐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한반도의 문제는 계속 소위 동시화가 되어서 일어났고 그 핵심은 중국과 북한을 떼어놓는 세계 전략이었고 1차 싱가포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경동맥 목젖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평양을
정치적으로 비핵화를 시킴으로써 중국의 멱을 따겠다라고 하는 거고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했고 그 전에 이미 군사적인 시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는 그 정도에서 중국의 소위 중국과의 제압이 너무 레디칼, 너무 빠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절을 할 것으로 봤는데, 즉 경제 첨단 기술 이런 식으로 조절할 거라고 봤는데 사실 바이러스와의 사태, 바이러스 사태는 이 문제를 미국의 대중 제압과 대중 소위 말하는 디카플링 경제의 소위 거리떼기 전략, 그 다음에 일부 홍콩이나 대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아 있습니다만 제1도변선에 해당하는 지정학적, 체제적 싸움, 이 부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바이러스 문제는 이거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격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또 지금 여기 질문같이 오늘 일정하게 중국을 제압을 하면서 동시에 또 북한도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유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급히 다가오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그 다음 미 대선 6개월 이내가 가장 그 사이에 레디칼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 것이면은 이 바이러스 사태는 이미 진행되었고,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국민이 32만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40만 죽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7만 죽었죠. 한국전에서 4만. 지금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 한 20만 명을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전쟁의 방식으로 레디칼하게 전개가 되고, 평양으로부터는 무조건적인 항복. 중국의 시진핑 권력이 더 이상 인정되지 못하는 방식의 게임으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빨리 동아시아의 이상한 흐름을 끊어준다는 측면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중국이 뭐 변화를 하는데 아마 사실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후진타오한 중반 시기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재강화되었다가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강화가 되어서 안팎으로 안의 통제정책, 밖의 팽창 정책이 동시에 있는데 힘을 다써서 부장성세가 지나쳐서 힘이 빠져서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 실제 인민해방군의 능력이 급격히 소진되어서 사실상 데팍토 사실상 몇 개의 중요한 경제 번역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최교수님 이야기했을 때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중국 아까 우리 학생 같이 중국인에게 아직까지 근대 문명의 가장 묘체가 되는 개인의 돈, 자유, 진실존중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수많은 중국인에게 한국의 체제, 북한의 북핵과 북한의 국가 정상화 혹은 한반도 통일, 이거는 동아시아의 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소스, 물결이 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권들한테 항복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걸 지키고 70년의 문명을 다시 재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다 전사로 가서 그런 각오만 하고 있으면 게임은 빠른 시간 내에 전격적으로 그러나 아주 레디칼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준호 목사님 관련해서 저희 선택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지금 조성환 교수님이 조금 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셨는데, 만약 그 미국이 또 어느 편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무슨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미국과 동맹입니다. 동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미국 편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정부가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균형자를 하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균형자를 하려면은 동맹을 끊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식자들이 야 무슨 힘도 없는 나라가 균형자를 하냐 그랬는데 균형자는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 없는 나라라야지 균형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인 나라가 균형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질문했지 아셨습니까? 너 나랑 동맹 안 하겠다는 소리야? 여기서 만약 미국이 어느 편에 서라가 정말로 문제가 됐다면 우리가 중국 편에 서는 날 미국의 적이 됩니다. 일본의 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중국의 편에서도 미국의 일본의 적이 안 되면은 그때는 범민할 거가 있어요. 범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편에 쓸 거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미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실력으로? 일본을 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지구가 너무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느 편에 쓸 거야? 전쟁에서는 말이죠. 먼저 적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아닌 놈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누가 더 센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 사람들 지금 나 최 교수님 조금 얘기했을 때 거기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미국인의 전쟁 방식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좀 빨리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 전쟁을 하면 끝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전쟁은 주로 무조건 항복으로 끝납니다. 중국이 세계 2위로 남아서 미국과 같이 지구를 지배하는 상황으로 미중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중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중국이 1위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때 끝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중국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는 거기서 실리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왜 통일 못 되고 이러고 있어요? 70년 동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부분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이 됐을 줄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플로에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또 정교모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정교모 공동대표님 최원호 교수님한테 제가 그 질문을 보내드리고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선거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정두현 교수님은 기명을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근데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 선거 개입한 증거 정황이 있다. 정교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부정선거에 대한 정교모의 입장을 듣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거냐. 미국과 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정교모의 공식적 입장은 4월 30일 날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로서는 그래도 최초로 그 성명을 저희가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분명히 저희 자체적으로 검증팀을 만들어서요. 전문가 팀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제기된 의혹을 분명히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 의혹이 분명히 검증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의혹은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검증해야 된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분명히 클리어한 메시지를 냈고요. 그 다음에 후속적인 입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26일 날 아침 10시에 그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심포지움을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된 저희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영국 교수의
의견은요. 여기도 그걸 물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선거 부정 의혹 제기 단계를 이미 지나서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단계로 이행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소스 코드나 통신 내역 그걸 있는 그대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는 관계자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을 분명히 제한 없이 진행돼야 되고, 선관위뿐만 아니고 검찰, 경찰, 외교부, 중국과의 커넥션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기관들이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최고 정책 결정자 차원에서 분명히 명령을 하든지 해서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명명백백한 그 검증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라든지 선거 제도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서 입증이 된다면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살인이라는 범죄는 제가 법학을 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범죄는 한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만약에 선거 부정이 정말 있다고 치면은 그 모든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외국과의 커넥션까지 동원해서 그랬다면 그때 그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다 당연히 그 크리미널 프로시저처럼 검증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약간 시간이 있어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있으시면 바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기태 예. 한 가지는 질문이고 한 가지는 오늘 말씀들을 보완하는 쪽 싶습니다. 보완부터 이야기하자면 6분 말씀에 다 포함돼서 다 나오긴 했는데 미국하고 친해지고 중국하고 친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되게 미국은 좀 강한 나라고 이길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고 또 틀리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6분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미국, 우리와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 점에서 가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여러분 한 예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 사람들은 구걸이라고 하는 것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런 우리 교수단체 또는 애국시민단체, 절대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조직되지 않은 단체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3사람 이상 모여서 쑥덕거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간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친해지면 우리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동맹해야 된다. 이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까 학습 강국 말씀하셨는데 저 그거 갖고 있습니다. 중국 교수가 저희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사진 찍어줬어요. 학습 강국, 공부를 해가지고 강국을 만들자. 아주 그런 뜻인데 사실은
시진핑이 그 마침 교묘하게도 습입니다. 공자 논어 제1절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학습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학위시설지 불명료화 이렇게 나와서 그게 학습인데 사실은 시진핑을 배우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모든 교수들 웬만한 지식인들 뭐 영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급의 인물들에게는 전부 그게 아이폰으로 들어있어서 핸드폰에 하루에 몇 번씩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중앙 통제를 해서 이 인간이 몇 번 봤는지 다 체크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가? 그건 아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은 말이죠. 우리가 친중했을 때 우리가 뭐가 나쁜가?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중국이 우리 도와줘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이순신 장군이 계셨지만. 그 다음에 35년 일본 압제하에 있을 때 중국에서 우리가 항일투쟁을 할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지 않았는가? 이런 의식들을 사람들이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어려워질 때 중국이 도와주면 괜찮지 않나? 이래서 자꾸 모르게 자꾸 친중적인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중국 사람 친구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뭐 돈벌이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중국하고 가까이 지냈을 때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또 국난을 당했을 때 중국이 거식탄회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질문을 1분이 내려주시고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예. 어느 분이 마이크. 마무리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실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UC 버클리에 있던 상황만 하나 소개합니다. 대학 연구소, 제가 아주 극비리에 들어갔는데 대학 연구소에서 지금 수소폭탄 다음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게임이 안 됩니다. 중국에서 5,000명을 UC 버클리 세계 제1의 국립대학이라 보내서 뭘 가서 좀 연구해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중국에 돌아갈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돌아가도 연구가 안 되고 대우도 못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을 제대로 알고 지금 최대 파트너인데 지금 중국도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질문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 요청입니다. 지금 중공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의혹적인 거 여기저기 중구난방하는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정경호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 백서 그걸 체계적으로 이것도 쭉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거를 이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걸 누가 하겠냐, 유튜브가 못하니까 정도모 교수들하고 같이 이 세력들이 연합해서 의혹 제기한 백서 출간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성대 교수님하고 잘 참조하겠습니다. 네, 석 교수님하고 우리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앞에서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석 교수님, 저기 답은 지금 그 상황에 비해서 너무 늘어지는 답입니다. 이미 미국과 전쟁의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미중 전쟁의 서브세트가 아니라 미중 전쟁과 미국의 북한 접수의 한 부분 집합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과 친교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문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죠. 중국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제1제조국가로서 이제는 제외시키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피해와 기회는 뭐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자유 없는, 내가 항상 중국이 참, 저도 중국어 공부를 해서 1915년 호적
진독수, 이재조, 그 다음에 저 사임반 로신 만들어서 북경대학에서 신청년을 만들어서 자유와 민주와 과학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청년들이 주장을 했는데 3년 동안의 생각을 거쳐서 러시아에 붙은 이후로 중국은 홀혈단신 호전만 대만까지 와서 자유를 생각하다가 죽었고, 중국은 근본적으로 현대 문명의 자유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성찰도 실험도 내면화도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박상호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는 있대. 문명으로서의 위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이전에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중국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반동이죠.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명자가 아니라 이익을 하는데 이미 이익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정시에서 후퇴하라, WTO에서 경제 싸움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늪에 빠져가는 정권에 대해서 자유